믿음이 가지 않는 지방 미신이었다. 적어도 나에게만큼은. 그에 반해 지연이는 어느새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지연이가 바들바들 팔뚝을 흔드는 통에 취재에 방해가 되었다. 할머니와의 대화는 원을 그리고 있었다. 질문에 대한 답은커녕 저의를 벗어난 대답들은 동문서답에 서문동답을 반복했다. 인터뷰다운 인터뷰는 끝끝내 이루어지질 못했다. 저 할머니, 김성규 씨 어릴 적 모습은 알고 계실까요? 이 말을 마지막으로 할머니는 뒤를 돌아섰다. 대꾸도 없는 할머니에게 치매가 든 것은 아닐까 의심마저 들었다. 할머니가 향나무 언덕에 완만한 길을 내려가자 사방 풀잎들이 바스락거리며 요란스럽게 떨어졌다. 키 작은 풀들이 정신사납게 흔들리자 지연이는 팔뚝을 쥐고 있던 손에 꾹 하고 힘을 주며 주먹을 쥐어 살을 꼬집어왔다. 아이씨, 그런 걸 믿냐? 강아지 새끼 마냥 벌벌 떨래? 형 있으니까 겁먹을 거 없어. 아니, 선배, 그게 아니고요. 지연이가 대답한과 동시에 입에서 희뿌연 김자락이 피었다. 한겨울에나 볼 수 있는 짙은 흰 연기는 꾸물꾸물 공중으로 흩어졌다. 아무리 아침나절이나 하나 지금은 봄이었다. 심지어 근 1시간을 걸었기에 몸에서 미지근한 열기가 돌아야 그게 정상이었다. 지연이가 이를 앙 다물고 한파 속에 펌친 사람처럼 헛바람을 연거푸 내뱉었다. 그때마다 현실감과 동떨어지는 연기가 한 덩이씩 토해지고 있었다. 저 너무 추워요, 선배. 아이, 너 무슨 소리... 내 얼굴을 바라보고 말하기 시작한 지연이의 입김이 겨울밤 내내 밖에서 얼어붙었던 서슬과도 같았다. 지연이가 잠깐 뱉어낸 입김이 내 얼굴로 날아들자 꽃샘추위 칼바람을 쐰 것처럼 웬 뺨이 얼얼하게 굳어갔다. 지연이가 이를 달달 떨자 이빨이 부딪히며 반복적인 다금이 속도감 있게 들려왔다. 야, 너 괜찮아? 선배, 저 너무 추워요. 지연이의 초점이 명확하질 않았다. 풀려있는 동공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었다. 지연이의 흐리멍텅한 눈빛에 번쩍하고 정신이 들었다. 야, 안되겠다. 너 업혀. 아, 싫어요. 왜 싫어 임마. 업혀. 날씨 탓이고 나발이고 병원부터 가봐야 했다. 도시생활만 했던 여자아이가 나와 섞여 풀숲을 쏟아냈으니 이상한 균에 젖는 듯 쓸지도 모를 일이었다. 아까 향나무를 비비적대던 것도 괜히 머릿속을 스쳤다. 아, 싫어요. 왜 춥다며? 가슴 다잖아. 이 상황에 가슴 같은 소리를. 그럼 진짜 공주처럼 번쩍하고 안고 가리? 지연이의 말을 무시하고 억지로 녀석을 들쳐업었다. 아, 진짜. 선배, 잠깐만 내려줘요. 아, 선배, 저 내려줘요. 헛소리야 생각하지 마. 형도 인내심에 커트라인 있어. 때를 쓰는 목소리가 귀에 입김을 불어넣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냉랭한 입바람이 뒷목을 스치며 일순 허리에서 가슴까지 격련이 한 차례 타고 올라왔다. 더 심각한 것은 지연이와 맞닿은 등이었다. 얼음장을 들쳐맨 듯 등이 시려 따끔거리는 심각한 통증이 들었다.
지연이를 업고 싶은 쯤 달리듯 걷듯 발을 옮겼을까. 생각해보니 담장길에 카메라 녹음기를 떨궈 두고 온 것이 급작스럽게 떠올랐다. 지연이가 아픈 와중이었지만 짜증이 치밀어 올랐다. 혹여 다른 사람이 죽어간다면 몇백만 원어치의 기재가 한 방에 날아가는 것이었다. 발길을 돌려 기재를 주워야 하나. 등 뒤를 돌아보니 향나무 담장이 멀게만 보였다. 나도 모르게 발이 동동 굴려졌다. 등에 엎여있는 지연이 냉기가 등을 계속해서 따갑게 만들어 이제는 내 등에 마비 증세가 오고 있는 것만 같았다. 아우, 신발 훔쳐가기만 해봐. 어떤 새끼든지 진짜. 계속 거려야만 했다. 사람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딨어. 나를 달래며 젖먹던 힘을 다했다. 지연이를 병원에 바래다주고 쏜살같이 돌아야만 한다. 내 속으로는 그 생각뿐이었다. 필사적인 수십 분이 지나고 마을 회관으로 접어드는 어귀. 심장이 토해져 나올 것만 같았다. 아무리 여자라지만 등에 메고 뛰기엔 내 체력이 너무 저질스러웠다. 숨을 몰아쉴 때마다 가슴에 격한 통증과 구토 증세가 밀려왔다. 입과 입술이 바싹 말라 한 모금 삼킬 침조차 부족했다. 땀이 비오듯 내려야 정상이었으나 등에서 찬 기운을 펄펄 풍기는 지연이 덕에 땀도 별반 나오질 않고 있었다. 그리고 마을 회관 앞으로 도착했을 땐 눈앞이 하얗게 번져졌다. 분명 회관 앞에 주차되어 있어야 할 내 승용차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지연이 다리를 꼬아주고 있는 오른손을 간신히 뻗어 주머니를 확인하고 나니 뾰족하고 딱딱한 감촉이 허벅지에 느껴졌다. 분명히 자동차 키는 나에게 있었다. 견인? 아니다. 그럴 리 없었다. 마을 회관 앞이라고 견인을 해갔다고? 그것도 이 산동네에서? 여러 생각이 겹쳐 떠오르자 머릿속은 십중 출혈 사고가 일어난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움직여야 하는가. 지연이는 송장처럼 차갑게 굳어만 가고 있었다. 수백만 원어치 기재는 저 멀리 땅바닥에 떼굴떼굴 구르고 있었고 이 망할 놈의 승용차는 땅으로 꺼졌는지 하늘로 솟았는지 행방이 묘연했다. 설상가상으로 지연이를 받치고 있는 팔근육이 한계를 맞이했다면서 서서히 힘을 풀어가고 있었다. 입술을 적시려 내미는 혀에는 고린내 풍기는 마른 침만 끈적거리고 있었다. 생각을 해야 했다. 생각을. 급한 대로 마을 회관으로 들어가 지연이를 눕혔다. 이붓더미를 짚히는 대로 지연이에게 둘둘 감싸곤 복잡해가려던 머리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상황이 급박하자 멍청한 나는 생각을 정리해야 돼. 생각을 정리해야 돼. 이런 등신 같은 생각만을 반복하고 있었다. 119. 구급대를 부르는 것이 급선무였다. 다른 것은 둘째치고 체온이 바닥을 치고 있는 지연이부터 돌보는 게 최우선이었다.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하는 것은 지연이었다. 지연이다. 정신없는 머릿속을 차분히 가라앉히기 위해 방에 누운 지연이를 바라보았다. 아직도 몸이 떨리는지 입을 밖으로 빼꼼히 나온 손이 가엾게도 떨리고 있었다. 전화기.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구조가 익숙치 않은 마을 회관에서 전화기를 찾는다는 것은 시간이 소비될 듯 싶었다. 멍청하게도 바지주머니 속에 핸드폰이 있다는 사실조차 망각한 채 황금 같은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다.
전화기가 어디 있는 거야? 신발. 진짜 욕 나오네, 씨. 악하고 소리를 지른 덕분에 돌대가리 속으로 전력이 조금이라도 흘러간 것일까. 주머니를 뒤지겨 황급하게 119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잠시 통화음을 울릴 생각이 없었고 웬 아주머니 안내 멘트만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 지역은 현재 발신이 불가능한 지역이오니 확인하시고 다시 통화해 주십시오. 뭐? 무슨 헛소리야. 어제 밤늦게까지 핸드폰으로 인터넷까지 했구만. LTE도 잘만 터졌구만. 머릿속이 A4 용지 한 장 분량의 새하얀 공백으로 변해버렸다. 다음은 내 차부터 찾아야 하나? 도로로 달려나가서 지나가는 차를 잡아봐야 되나? 그게 아니었다. 지연이를 다시 등에 업고는 아무 이불이나 하나 집어들었다. 이불을 지연이 어깨까지 씌운 채 윗모서리와 아랫모서리를 각각 잡아당겨 매듭을 지었다. 이 이상 체온을 떨고선 안 될 듯 싶었다. 나가서 차를 기다리다 사람을 끌어오는 것도 마음이 동하질 않았다. 최대한 지연이의 몸을 따뜻하게 유지한 채 마을 밖을 향해 걸어야 했다. 걷는 동안 지나가는 차를 얻어서 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일 수밖에 없었다. 내 차를 찾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였다만 만일 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시간만 늘어진다면 지연이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의학에 무지한 나에게는 모든 것이 불상사로 이어질 것만 같았다. 아무것도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선배. 나 업지 말라니까. 너 진짜 혼날래? 형이 지금 임마... 나 무거운데. 뭐 무거? 무거? 머리가 폭발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다행이었다 싶었던 것은 아직 지연이의 의식이 온전하다는 것이었다. 야, 조금만 참어. 대답해. 지연아? 가슴 다. 산기슭에서 엽총으로 때려잡은 멧돼지 마냥 어깨에 들쳐매버릴라. 가슴 타령 좀 그만해. 야. 진짜. 지연이의 팔이 내 몸을 감아오질 않았다. 고개는 푹 수그러들어 내 왼뺨에 찰싹하고 달라붙었다. 정신이 온전하다면 절대로 이렇게 행동할 리가 없었다. 뛰어야 했다. 미친듯이 뛰지 않으면 정말 후배 하나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절망감이 해일처럼 밀려왔다. 검은 해일의 그림자에 묻혀있는 불안함과 최악으로만 치달아가는 예감이 시야를 어둠 속으로 집어삼키고 있었다. 한참을 뛰어 도로에 접어들었을 때는 이미 양말바람이었다. 날이 서 있는 작은 돌멩이에 발바닥을 찍히고 나서야 시야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제야 주변이 보이고 있었다. 구불진 뱀꼬리 같은 능선들, 온통 산만 있는 풍경을 벗어나려면 진심을 다해 죽을 마음으로 달린 수밖에 없었다. 차가 지나갈 거라는 일말의 희망 따위는 접어두기로 한 채 계속해서 땅을 밟았다. 야, 지연아. 야, 최지연. 정신 좀 제발. 청송마을 입석 간판부터 마을까지도 상당히 밟았던 것으로 기억했다. 달려서 가더라도 병원이 있는 곳까지 몇 시간이 걸릴지 가늠이 안 됐다. 내장을 전부 입 밖으로 뱉어버리고 싶은 고통을 눌러가며 달렸다. 하늘에는 점차
노을이 지어갔다. 노을이 지고서부턴 무섭게도 날이 어두워져만 갔다. 그리고 초승달이 뜨면서부터 내 불길한 예감이 불현듯 머리를 스쳤다. 나는 지금 바른 길로 달리고 있는 건가? 이거 설마 반대길로 달렸던 것은 아니겠지? 아니지? 아니라고 누가 대답을 좀... 누군가 아무나 제발. 입석 간판이 나올 시간쯤은 지난 거 아니었나? 뒤를 돌아보자 남푸른 밤하늘과 시커먼 산의 경계, 어렴풋 달빛에 반짝이는 아스팔트, 좌우로 끝도 없이 이어진 눈밭만이 크게 펼쳐지고 있었다. 그 흔한 바람 한 전조차 불지 않아 마치 세상은 멈춰있는 듯 보였다. 어찌 풀숲이 이렇게 펼쳐졌는데 벌레 새끼 한 마리 없는 건가? 봄기운 냄새 맡은 개구락지며 뱀들은 밤잠을 청하고 있나? 어떻게 이렇게 조용한 거지? 앞으로도 뒤로도 똑같기만 한 풍경은 내가 마을 초입에서 좌측을 돌아서 나왔었는지 우측을 돌아서 나왔었는지조차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놓았다. 이대로 앞으로 가면 마을을 지나 입석 간판의 반대 방향이라 손치더라도 어딘가가 나올 것이다. 그래도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어떤 마을이건 번화가건 연결이 돼 있을 법도 하다. 시대가 어느 때인가. 90년대만 같았어도 미래 예상도 그리기 대회에서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그리기 바쁘던 지금은 2013년도다. 어딘가로는 이어졌을 것이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차분함을 되찾고 싶었다. 어딘가로 이어진 것이 더 깊은 산속이나 강변이라는 생각이 떠오르기 전까지는 차분해질 수도 있을 듯 했다. 왜 기대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자동차는 정말로 몇 시간 동안 단 한 대가 지나가질 않는 것일까? 매달려오지 않는 지연이 때문에 한참을 구부정하게 걸었다. 허리 근육이 끊어질 것처럼 아픈 것이 혹여 이미 끊어졌을지도 모른다는 착각마저 들게 했다. 선배, 저 내려줘요. 뭐? 선배, 저 내려줘요. 너 정신이 들어? 잠깐만 내려줘요. 선배, 저 내려줘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들리면서부터 주변에 들풀들이며 산자락이 부산스레 나풀거렸다. 풀잎이 서걱거리는 소리에 대비하여 큰 바람이 날아들까 몸이 움츠러들었지만 먼 곳에서 바람이 분 것인지 차가운 밤바람에 얻어맞진 않았다. 선배, 저 내려줘요. 지연이의 정신이 돌아왔다고 하나 멈춰서는 안 될 일이었다. 아직 지연이의 몸은 식을 대로 쉬고 있었고 방향까지 잃어버린 상황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더 지체야 될지 모르는 마당이었다. 휴식을 취하는 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치명적, 지연이, 잃어버린 길, 시간. 잡스런 단어들이 머리를 맴돌면서도 나는 흙바닥에 지연이 엉덩이를 살살 내려놓았다. 핑곗거리를 찾은 듯 마치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겼을지라도 네가 내려달라고만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대꾸할 핑계를 손에 쥔 듯 지연이를 땅으로 내려놓았다. 너 언제부터 정신 들었어? 차가운 몸에 지연이와 매듭을 지어놓은 이불을 풀었다. 마침 또 바람이 한번 일어난 듯 사방에 풀잎들이 나부껴 춤을 추기 시작했다.
지연이와 몸을 떼자 밤 기운이 등으로 달라붙었다. 분명 쌀쌀할 것이라 예상하던 봄밤의 기온이었으나 지연이의 몸이 떨어져 나가자 날로 불을 쬐듯 금방 따뜻하게 등지하게 달고 죽었다. 지연아, 지연아? 선배, 저 내려줘요. 뭐? 뭐?